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내비친 셈인데 위헌 소지와 형평성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증시 급락을 우려한 연준이 시장과의 치킨 게임에서 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명품에 대한 수요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악용한 명품 브랜드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가격을 많이 올리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근과 부천시 중동역이 포함된 5차 공공주택 후보지 6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1만 1,000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를 모두 더할 경우 지금까지 발표된 이사 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4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는데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강미선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전에 기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지난주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가 조세 법률주의에 맞지 않느냐는 야당의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조세 법률주의에선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 세율, 또 과세 대상 등 4가지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데 상위 2%로만 지정하면 이를 어기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에서 그 어떤 준거를 제시하고 그 준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는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조세 전문가들은 가격이 아닌 비율 과세는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과세 방식이라며 계속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부세 논란의 불씨를 남기며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종부세뿐만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2차 추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죠?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당정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찬가지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정책에 관해서 부총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번 해주시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추경 규모를 놓고도 홍 부총리는 30조 원 초반이라고 밝혀 최대 35조 원까지 가능하다는 여당 측 설명과 일정 부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오전 기재위에 이어서 오후 들어서는 대정부 질문도 이어지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 대정부 질문에선 현재 6명의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앞서 기재위에서 공방한 내용에 더해 탄소 중립, 청년 정책 등 이것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 파월 연준 의장의 한마디에 어제와 오늘 전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월가에서는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흔들리기보다는 다가올 변화에 미리 대비하라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We will not raise interest rates preemptively because we think employment is too high, because we fear the possible onset of inflation.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켰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1970년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sort of a perfect storm of very strong demand and weak supply due to the reopening of the economy. And I will say that these effects have been larger than we expected, and they may turn out to be more persistent than. 월가 일각에서는 이날 파월의 발언이 시장과의 싸움에서 진 결과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And then as soon as anyone starts taking away any of these support pillars that we claim we don't need, bottom drops out. And I think we saw that. I think we saw the Fed, unfortunately, lose the game of chicken here. 파월 의장의 발언에 글로벌 증시는 안도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0.2%, 0.5% 상승했고 나스닥은 0.79%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 3거래일 동안 시장은 여는 총재들 발언 하나하나에 지수가 널뛰기 하며 다우는 올해 들어 주간 최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한 달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상황.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말하는 모든 단어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 이상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리사 샬롯은 연준의 이번 테이퍼링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샬럿 CIO는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중장기 금리와 채권 수익률의 변동을 주시하고 더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튜더 존스도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신용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금과 원자재, 현금 보유,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인플레이션 해치 투자 전략으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노후화된 역세권 지역을 공공이 시행해 주택으로 개발하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후보지가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서대문구 홍제동과 부천 중동역, 송내역을 포함한 6곳입니다. 지금까지 총 52곳이 선정이 됐는데 실제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관건은 사업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에 달렸습니다. 홍헌표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서울 1곳과 부천 5곳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은 서대문구 홍제동, 부천은 중동역과 송내역, 소사역 인근입니다.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이들 지역을 공공재개발로 추진해 총 11,2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꾸준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입주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 당장 2, 3년은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공재개발 사례가 없다는 점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공공재개발의 성공 사례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뭔가 시범 사례가 잘 나오면 그걸 보고 공공 쪽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조합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추진의 동력을 좀 얻어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공공재개발하려는 정부와 민간재개발에 힘을 실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주민들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1차 후보지로 지정한 도봉구 쌍문역과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 총 4개 지역이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한 곳은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오는 2023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없어서 못 산다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 올 들어 한국 시장에서 많게는 7번이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 인상을 시장이 반대로 매수 신호로 인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기를 맞은 명품업계, 국내 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백화점 명품관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서 있는 모습이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런이 일상이 된 건데 줄을 대신 서주는 알바는 물론 인기 상품을 사자마자 웃돈을 받고 파는 리셀러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전 세계 명품 매출은 20% 가까이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유례없는 명품 소비 열풍에 지난 4월과 5월 국내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은 1년 전보다 56%나 급증했습니다.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린 MZ세대들이 명품 시장에 큰 손으로 등장하면서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소비의 목적이 기능이나 뭐 제품의 성능보다는 나 이렇게 비싼 거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주변에게 알리고 싶은 거, 그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으면서 갑자기 좀 새로운 그런 그 명품 소비에 좀 뭐랄까 즐거움을 찾는 그런 경향도 일부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의 명품 소비 열풍을 물량 제한을 통해 희소성을 부각시키며 가격 인상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가격 인상에 나서던 일부 명품 브랜드들은 올해만 모두 5차례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같은 물건을 한국에서 사면 프랑스보다 평균 20%는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국내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이 전 세계 명품 시장의 현황을 보면은 지금 중국과 아시아가 지금 60% 70%를 차지하는 정도로 유럽 명품 시장 명품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과 아시아 시장이 주력 시장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가격은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열풍에 루이비통은 전 세계 6곳에만 한정적으로 선보인 NBA 협업 특설 매장을 서울에 선보였고 구찌도 23년 만에 이태원에 두 번째 단독 매장을 여는 등 한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7위 규모로 올라선 한국 명품 시장. 코로나19로 한 해 7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며 버티다 끝내 폐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섬입니다. 네, 글로벌 명품업계 민낯, 이 산업부 박승환 기자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기자, 앞서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매출을 더 크게 늘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여기에 이어서 명품업계가 지금 환경 파괴의 어떤 주범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인류가 배출하는 전체 탄소의 10%가 패션 산업에서 나옵니다. 네. 연간 120억 톤 수준인데요. 전 세계 비행기나 선박 운송에서 나오는 양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게 2018년 조사 당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준이죠. 네. 이 중 생산된 인류의 75%는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하다 보니 패션 산업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75%면 거의 4벌 중에 3벌이네요. 재활용이 아니라 태우거나 버린다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판매하지 않고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주범이 바로 명품 브랜드인 거죠. 네. 싼 값에 팔아서 브랜드 이미지를 떨어뜨리느니 소각을 택하는 건데 이것이 오래된 관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된 물량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비용보다 아예 태워버리는 게 싸고 간편하다고 선택한 거죠. 한마디로 저기 명품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려고 재고를 다 태워버린다. 좀 이 환경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낙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경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동물들도 이들의 희생약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 사례가 에르메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호주에 최대 5만 마리의 악어를 키울 수 있는 농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이 알려졌는데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이미 현재 악어 농장 3개를 갖고 있습니다. 핸드백과 지갑, 신발에 쓸 가죽을 위해서 공장을 추가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버킨백 하나에 악어 3마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꼭 뭐 동물 가죽을 써야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참 요즘 뭐 패션 업체들 대부분 다 이제 동물 가죽은 좀 안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장을 오히려 추가로 짓겠다. 이게 좀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나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명품업체들이 비난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 역시 소위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세조 대표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환경 측면에서는 조금 나름대로 이제 소재를 통해서 원단 소재라든지 티타늄 소재라든지 명품에 들어간 소재가 있잖아요. 그 소재에 대한 어떤 탄소 축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일부 추진하고 있고 장내 소비자들의 또 사회 요구도 맞고 경쟁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선도적으로 나가는 기업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게 아직도 많이 정착이 안 돼 있고. 요즘 뭐 국내에서 매출도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는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는지 속도를 못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도 환경이지만 지금 뭐 온 국민이 지금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명품 브랜드 산영터가 된 한국에서 명품 기업들은 국내에서 폭리를 취한 뒤 본국으로 이윤을 이전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루이비통이 최근 1년 국내에 적용한 인기 제품 가격 인상률이 50%인데 그럼에도 매출은 끄덕이 없었습니다. 본사가 공지한 실적을 확인해 보면 루이비통 모에네시와 에르멘스 본사의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38.4%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90%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브랜드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루이비통이 9%, 에르메스가 5.6% 역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어쩐지 뭐 아시아가 명품 브랜드들의 좀 식민지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무엇보다 막대한 수익을 내고 배당금과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게 문제시됩니다. 오세조랩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명품 지사들은 2천억 원 가량을 본사로 가져가면서 기부는 22억 원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1% 수준 한 거죠. 일각에선 시장 경제상 이게 무엇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회적 역할은 빵점이다라는 비판을 면키는 힘들어 보입니다. 일정 부분 압력을 가해서 이들 기업들이 ESG 스탠다드를 높여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영규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 비상식적으로 뭐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본사로 송금을 해버려서 한국 시장을 그야말로 자기들의 그 뭐 놀이터로만 생각하면은 어떤 뭐 한국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뭐 그 압력을 가해서 최소한의 이제 ESG를 스탠다드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국내 명품 법인들의 기업 정보나 재무, 가격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꾸준히 문제시됩니다. 에르메스 코리아와 샤넬 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진출 처음으로 매출을 공개했고요. 루이비통 역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30년간 경영 실적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건데 본사로 가는 엄청난 배당금이나 기부금을 비밀로 붙여서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수익금만 가져가겠다는 계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본사로 얼마나 가져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심지어 이제 명품 브랜드 안에서도 특정 업체로 이제 몰리는 이 독점 현상도 좀 심해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전체 탑 100 명품 브랜드 12기업이 매출 51.2%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LVMH, 케링, 에스티로더, 리치몬드, 로레알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1위 루이비통의 매출은 2등 케리그룹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들은 자본력을 활용해서 각종 브랜드를 사들여서 몸집을 키운 다음에 전 세계 명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최근 각종 브랜드의 비밀스러운 가격 인상을 루이비통이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연구자들이 명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윤과 배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허경욱 교수입니다. 그 소비자도 이제 공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연예인만 공인이 아니라 나 자신도 이제 공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작든 크든 내가 지불하는 돈이 우리 사회, 나 자신 그리고 국가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인식해서 내가 하나 쓰는 소비 또는 뭐 명품 소비가 과연 나한테 부메랑 돼서 돌아올 때 긍정적인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는데 도움이 되는가? 좀 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좀 공공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 소비자가 깨어 있어야 시장이 건전해진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공정한 소비 가치를 생각하는 이들은 내가 지불한 돈이 바르게 쓰이지 않는다면 구매를 하지 않을 겁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챙기는 동시에 가치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한국만 뭐 이렇게 비싼 거라고 한다면 해외 여행이 다시 풀린 뒤에는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우리 소비자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송금을 했을 때 공공이 반환을 도와주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 금융공공기관 예금보험공사가 다음 달 말부터 이 서비스를 가동합니다. 이 예금보험공사가 이렇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ESG 경영 행보에 나선 건데 이 문성필 기자가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사장을 만나봤습니다. 3년 가까이 예금보험공사를 이끌고 있는 위성백 사장.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강조한 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입니다. ESG 활동 역시 금융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송금인이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받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예보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돈을 잘못 보내면 직접 은행에 반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돈을 받은 사람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사실상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돈을 잘못 보낸 액수는 약 3,200억 원. 이 가운데 돌려받은 돈은 약 1,550억 원으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차고 송금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주세요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옛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도 예보가 주력하는 ESG 활동 중 하나입니다. 부산 지역 5천만 원 초과 예금자 3만 8천여 명이 아직까지 예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보는 이들의 피해액과 이자 등 6,80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캄보디아까지 날아가 채무자와 소송전을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외에 있는 것이거든요. 해외에 있는 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포기했다면은 저희들이 국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질지도 모르는 국부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다시 국내로 들여오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이와 함께 위 사장은 예보 직원들에게 국제 공인 재무 분석사 CFA 시험 공부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예금 보호뿐 아니라 금융회사 부실 대응 등을 위해 회계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일반인 눈높이에서 쉽게 회계를 설명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CFA 공부를 직원들하고 함께 할 때 보니까 기존에 있는 책들이 어떤 회계 책들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고 재미있는 책을 내가 하나 써가지고 따분하지 않게 좀 공부하는 그런 책을 하나 좀 이렇게 줘야겠다. 국내 금융산업 위기관리기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예보식 ESG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간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헐리우드 영화계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OTT 넷플릭스에 앞으로 매년 여러 편의 장편 영화를 제작해서 공급하기로 했죠. 예, 스티븐 스필버그와 OTT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영화관 내 마스크 지침도 풀려가고 있고 게다가 또 스필버그 감독은 그간 OTT 영화에 반감을 가져왔던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스필버그의 이번 결정은 OTT 서비스의 성장이 비단 팬데믹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제 드라마를 주말에 몰아서 영화처럼 정주행하는 건 일상이 됐고요. 심지어 영화도 끊어가면서 보는 시청 습관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자의 변화에 맞춰서 공급자들도 당연히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국내 영화관 업계의 주가는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어쩐지 그 이유가 짐작이 가는데요. 그렇죠. 이 CJ, CGV의 주가는 이미 지난 2016년 초에 정점을 찍은 뒤 6년째 하락세입니다. 관객이 줄어든 걸 팬데믹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예, 이런 와중에도 얼마 전 국내 영화관 3사가 또다시 관람료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어서 두 번째 인상입니다. 수익성 악화를 타개해보겠다는 건데 영화 한 편에 14,000원이 됩니다. 넷플릭스 한 달 기본 이용료가 12,000원이니까 이보다도 훨씬 비싼 셈이 되는 거죠. 네, 팬데믹만 끝나면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이 메가 트렌드를 제대로 읽지 못한 어설픈 확신은
소비자의 영원한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국내 영화관 업계는 심각하게 고민해야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하반기 IPO를 앞둔 기업을 소개하는 라이징 스타가 온다 시간입니다. 이 공모가만 5조 6천억 원, 크래프톤 상장을 앞두고 요즘 시장의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 산정 방식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이 고평가 논란도 번지고 있는 만큼 신중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매출 1조 6천억 원에 영업이익 7,739억 원.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크래프톤이 지난해 올린 성과입니다.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넷마블을 제치고 단숨에 국내 3위 게임 회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튼튼한 기초 체력을 쌓은 데다 중복 청약 막차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크래프톤은 올해 IPO 시장을 달굴 대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트렌드 검색 동향을 살펴보면 크래프톤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지난 16일 크래프톤의 검색량은 지난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관 검색어로는 상장이 가장 많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는 35조 원으로 산정됐지만 일각에선 기업 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크래프톤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를 뜯어보면 기업 가치 산정을 위해 극단값을 제외한 7개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디즈니나 워너뮤직 등 사업 구조가 다른 콘텐츠 회사도 포함시켰습니다. 기업 가치 산정은 비교 기업의 PER의 평균값을 계산해 순이익에 곱하는데 디즈니의 PER은 88.8배로 게임업계 평균보다 높습니다. 게임 회사가 아닌 PER 수치가 높은 콘텐츠 기업을 포함시켜 공모가 산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증권 신고서를 보면은 이제 유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나 그다음에 넷마블이 들어간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디즈니라던가 그다음에 워너뮤직, 그다음에 좀 너무 규모가 커 보이는 그 블리자드,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플랫폼 기업인 네디지 이런 기업들을 이제 그 유사 기업으로 놓고서 국내 그 단일 게임 배틀그라운드 가지고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격을 매기는 쪽에서 조금 좀 우리가 의구심을 좀 일으키는 부분. 이와는 반대로 게임업계의 양대 산맥인 NC소프트와 넷마블은 잇따라 신작을 출시하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크래프톤은 성공작이 배틀그라운드 하나에 그친다는 점도 고평가 논란에 무게를 실습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비롯해 테라와 엘리온 등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테라의 게임 수명은 사실상 종료됐고 엘리온 역시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직전 IPO에서 SKIET가 사상 최대 청약 증거금을 모았던 것에 비해 이후 저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따상을 노린 묻지마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알짜저축은행 하면 JT저축은행이 꼽힙니다. 이 대형 저축은행들을 상대로 강력한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타사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른바 퍼스트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소기업 JT저축은행의 경영 전략을 정호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형 저축은행 JT. JT저축은행은 4천억 원대의 자산 규모를 6년 만에 4배가량 성장시켰습니다. 순이익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며 작지만 강한 저축은행으로 도약 중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금융권은 최성욱 JT저축은행 대표의 업계 퍼스트 전략에 주목합니다. JT저축은행의 모기업인 J트러스트그룹 내 계열사들을 거쳐 40대의 젊은 나이에 대표이사직에 오른 최 대표. 최 대표는 SBI, OK저축은행 등 대형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업계에서 한 발 앞서 움직이는 퍼스트 전략을 택했습니다. 먼저 최 대표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JT저축은행은 연 20%를 넘어서는 대출을 이미 지난해 말부터 취급 중단하며 업계의 전반적인 금리 인하 움직임을 이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0% 이상 금리를 계속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3월부터는 저축은행 가장 먼저 20% 이상 금리를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최 대표는 작년 최대 100개월 만기의 장기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출시 4개월 만에 1,0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이 장기 신용대출 시장에 뛰어든 것은 신선한 도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기존에 없었던 거니까 신선하기도 하면서 챌린징할 수도 있겠네요. 약간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시긴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매각설의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는 최 대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J트러스트그룹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적자 등을 이유로 JT캐피탈과 JT저축은행을 매각 대상으로 내놨습니다. 현재 JT캐피탈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가운데 캐피탈 매각이 완료될 경우 저축은행의 매각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다만 JT저축은행 측은 현재 캐피탈의 매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매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발 먼저 움직이며 JT를 알짜저축은행으로 키워낸 최성욱 대표. 다만 최근 매각설로 뒤숭숭해진 분위기를 수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IPO 종목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 HPO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HPO는 프리미엄 건강기능식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과 반려동물 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HPO를 탐방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설립돼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HPO. 프리미엄 브랜드인 덴푸스 기반의 유산균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1위 균주회사인 덴마크 기업 크리스찬 한센에서 유산균 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받는 것이 강점입니다. 유산균 제품 매출액은 지난 2017년 208억 원에서 2020년 610억 원으로 3배 늘었습니다. 창립자 이현용 대표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계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품 중에서 드셨을 때 효과를 바로바로 느끼실 수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제품을 저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타민 제품 매출도 같은 기간 5배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연결 매출액은 2천억 원, 영업이익은 350억 원이 기대돼 시장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성장 전략을 모색 중인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매우 유망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출 비중이 4%밖에 되지 않는 내수 중심의 산업입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 시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HPO는 중국 시장에서 어린이 영양제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포커싱을 해서 제품을 준비한다면 중국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진출을 했고요. 다행히 2019년도 6월에 런칭을 했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기 제품이 올라오고 있다. 신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펫 이코노미, 펫셔리로 주목받는 반려동물 사업에 진출해 관련 제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수의사분들의 역량이 펫산업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분들과의 연계에서 펫산업에서 좀 더 중심이 되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자 준비를 해왔거든요. 올해 3분기 끝 아니면 4분기 초반 정도면 제품 출시와 마케팅이 전개될 것이다. 지난 2019년 인수한 건기식 생산회사 비오팜을 통해 자체 생산을 늘려 매출을 더욱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가동되는 이 공장의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목표는 비오팜은 국내 CM으로서 만족하지 말자. 글로벌로 나가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오팜을 덴마크에 시설을 셋업하고 그곳에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고 동남아시아로 보내자라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2년에서 3년 내 비오팜 기업 공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오팜은 저희 회사가 모 회사가 주는 매출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역시도 잘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전략을 잘 수행하고 난다면 2023년도 앞으로 한 2, 3년 안에는 코스닥에 상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HPO의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공모가 수준인데 이는 수급상의 문제일 뿐 HPO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로 27,4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공모가 대비해서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도 되게 적정한 시점일 것 같고, 그래서 매 분기나 올해 이 회사가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시장 성장에 맞춰서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잘 유지해 나가는 이런 것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이 치열한 건강기능식 시장에서 HPO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유지하고 신규 제품이 자리를 잡아나가는지를 확인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KLPGA 투어 BC카드 한경 레이디스컵이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경기는 경기도 포천시 포천힐스CC에서 나흘간 진행이 되는데 우승 상금은 1억 2,600만 원, 총 상금 7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앞서 대회 2승을 거머쥐었던 장하나, 김지영 선수를 비롯해서 대회 첫 승에 도전하는 지한솔, 박현경 등 총 132명의 선수가 우승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61만 원에서 3,971만 원으로 무려 93%나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이다 센서라든가 뎁스 카메라, AI 기술들이 결합이 되면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건설 현장의 어떤 그 상황인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의 그 로보틱스 기술의 접목이 결국은 앞으로 굉장히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살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잘 지냈습니까? 제가 한 며칠 자리를 비웠는데 어제 네. 이지우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앵커 나오니까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네. 김 기자는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그 전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컨디션은 좀 괜찮으십니까? 예, 아주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좀 좋지 않아서 이틀 동안 네. 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주 좋아졌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영상을 좀 같이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바닥에 굉장히 많은 선들이 깔려 있고요. 또 수많은 기계들이요,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컴퓨터 본체 안에서 볼 법한 부품들도 좀 보이죠? 저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디 무슨 공장에
창고 같기도 하고요. 저게 어딜까요? 역시 코인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 저기는요, 중국에 있는 암호화폐 채굴 시설인데요. 이 시설들이요, 이제 중국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중국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정말 뭐 길을 못 펴고 있는데 오늘 이 소식 준비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국 류허 부총리가요, 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하겠다라고 밝힌 이후로 규제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요. 내이멍구 자치구를 시작으로 해서 이 칭하이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윈난성 등 여러 행정구역에서 암호화폐 채굴장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스촨성까지 폐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건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참고로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량은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의 65%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이 훨씬 넘었군요. 최근 이제 시장 폭락의 주범이 중국이었던 게 맞았나 보네요. 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또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를 했던 겁니다. 이 만약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다가 적발이 되면요, 해당 은행 계좌를 말소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알리페이 기능이 평생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거의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불편이 뒤따르게 되겠죠. 평생 제한이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어제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지금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어젯밤 기준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만 달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나면서 한 3만 4천 달러, 3만 4천 달러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이렇게 규제를 좀 강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암호화폐 이 채굴과 관련해서는요, 워낙 채굴 시설 가동으로 인해서 전력이 좀 막대하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중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 금지와 관련해서는요, 이 정상적인 금융 질서를 저해하고 돈 세탁 등과 같은 범죄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요, 통화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이 중국 정부의 두려움이 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암호화폐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세 번째가 진짜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중국을 괜히 이제 통제의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이 금리 인상과 관련이 있는 글로벌 집값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좀 자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옥에서 온 집이라고 불리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주택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집을 둘러볼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요. 또 한쪽에는 죽은 동물 뼈도 나뒹군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저 집을 누가 싸게 주겠다라고 한다면 앵커는 혹시 사실 의향 있으십니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집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집보다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뭐 가격 보고 싸다 그러면 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저랑은 좀 다르시네요. 네, 좀 약간 대본하고 달라서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요, 이렇게 앵커처럼은 아니고, 보통은 이런 흉가라면, 좀 보통은 꺼리기가 마련인데요. 그런데 요즘에 좀 미국에서는요, 저런 흉가라고 해도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이 집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 집은 최근에 올라온 물건이었는데요. 이 시세가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 이상 더 싸다는 이유로 매물이 올라오자마자 금방 거래가 성사가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 집값이 끝을 모르고 오르다 보니까 차라리 흉가라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서 수리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도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네, 그런 것 모양인데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잖아요. 네. 한국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빨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미국 집값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느냐, 그래서 얼마나 올랐느냐를 좀 나타내는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S&P 케이스 실러라는 이 지수인데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되는 대표적인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1989년, 좀 화면에선 잘 나오지 않는데 1989년부터 2021년까지의 주택 흐름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계속 쭉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주택 가격이 끊임없이 그리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캐나다나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 56개국의 올해 집값 상승률을 좀 살펴봤더니 현재 이 14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좀 완만해 보이긴 하는데 네. 최근 1년을 보면 굉장히 좀 가파른 곡선을 띄고 있다는 네, 걸 볼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이렇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역시 유동성 때문이겠죠?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역시나 또 수급 불균형에 대한 이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이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물론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이 코로나 초기 때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외출을 피하고 좀 집안에서 머무르는 경향을 많이 나타냈죠. 여기에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요, 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더해지면서 이 집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시기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코로나 타격을 받으면서 활동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집 짓는 데 필요한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목재나 혹은 인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다 보니까 집 전체의 공급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린 겁니다. 유동성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폭발한 거니까 최근에 집값 상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집값 상승에서 금리 인상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좀 포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그리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를 예언하기도 했던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요, 집값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다면서 지금의 집값 상황은 2003년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하다가 2005년부터 점점 빠지기 시작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이어지게 됐던 건데 당시 집값이 빠지기 2년 전의 상황이 지금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저신용자들한테 담보대출을 좀 무리하게 해줬다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른 측면도 있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 로버트 실러 교수에 대한 이 주장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때보다 채무자들의 신용 등급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투기자보다는 실수요자가 많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인데요. 이 어쨌든 지금의 과도한 집값 상승 분위기에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또 앞서 조현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물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좀 밝혔잖아요. 그런데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수적인 충격파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좀 권장이 되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과도한 부채가 도구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삶. 쿠팡은 이런 로켓 배송 혁신으로 기업 가치 70조 원의 유통 공룡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로켓처럼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한 기지는 에어컨 한 대가 없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논란 속에 소비자들은 쿠팡 불매 운동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쿠팡의 김범석 전 의장. 기업 가치 70조라는 명성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위한 투자부터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